뭐를 하는 게? 아카이브 스토리지. 아카이브 스토리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도 5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액세스 쪽, 인디스 쪽,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이 자체, 여기서 말한 미디어는 저장 매체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등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시장 인제스트 쪽에서 뭔가 오겠죠. 인제스트 쪽에서 AIP 전화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다. 그걸 리시브 데이터라고 하는 모듈에서 받아주고 뭔가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잘 저장됐어요 라고 컨펌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리시브 데이터 AIP 받은 다음에 얘가 바로 그냥 미디어에다가 보내서 저장을 해버리고요. 끝났죠. 저장 잘 됐으면 이제 오케이 끝. 저장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쪽 액세스 쪽 볼까요? 액세스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더를 하게 되면 이쪽한테 요청을 하겠죠. AIP 주세요. AIP 주세요. 이쪽 컨슈머가 AIP 뭐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모듈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실제 AIP는 여기 있으니까 저장 매체에 있으니까 끄집어다가 카피 끄집어냈다가 걔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받아오는 쪽, 제공하는 쪽. 그래서 리시브 데이터, 프로바이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서 또 하는 일이 있네요. 뒷단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러 체킹을 하죠.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CD에 뭐 사진이나 뭐 잔뜩 넣어놨는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안 열려. 어떤 건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려. 그리고 실제 저장된 그 부분이 뭔가에 의해서 물리적인 손상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못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하겠죠. 서고의 기록물이 잘 있나 정수점검하듯이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듯이 이 매체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도 하나씩 딱 열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서 안 읽혀 오류가 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디어 자체에서도 어떤 오류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잠재적으로 향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에러 체킹 참고를 가지고 매니지 하려고 하는 중에 이런 뭐 에러가 발생을 했었다 발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리포팅을 해주고 이쪽에서는 뭔가 여기 명령문을 써서 뭔가 여기 스토리지 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설명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순하게 미디어가 딱 스토리지 하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이렇게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장 이렇게 되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특히 뭐 작은 하드디스크부터 뭐 큰 나스 같은 장비, 큰 장비까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나 표현을 했지만 이 안에 실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로는 여러 개가 조합되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배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돼요. 개 전체 구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중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매니지먼트 스토리지를 뭐를 사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주고 그 정책에 맞춰서 얘를 관리하겠다. 그럼 모르겠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을 텐데 우리가 AIP를 한 카피를 딱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중요한 건데 고객이 돈까지 줘가면서 맡긴 건데 그거를 한 카피 갖고 있다가 에러가 났어. 사라졌어.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백업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한 카피가 아니라 두 카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작전을 좀 세워야 되겠죠. 한 카피는 온라인 스토리지에다가 잘 두고 또 한 카피는 굳이 온라인 스토리지에 둘 필요 없이 오프라인 스토리지에 두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차이는 온라인이라는 건 컴퓨터 시스템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언제든 바로 접속할 수 있고 끄집어서 볼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은 떨어져 있는 거죠. CD같이 그 안에 기록을 한 다음에 저쪽에 딴 데다 꽂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보려면 컴퓨터에 다시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긴 하지만 장점은 온라인 스토리지는 되게 비싸고
오프라인 스토리지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좀 세워야겠죠. 뭔가 비싼 온라인 스토리지에 한 카피를 주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또 한 카피 또는 뭐 세 번째 카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것들은 온라인 스토리지에 둘 필요 전혀 없죠. 뭐 블루레이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 카피해서 주거나 또는 그런 백업용으로 싸게 테이프 백업용 테이프 같은 것들이 싸고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도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카피를 해서 따로 주고 그때 여차하면 사용하고 그런 모든 전략들을 가지고 스토리지에도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리얼라인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각 비싼 거, 싼 거, 성능 좋은 거, 뭐 속도가 빠르고 또는 느린 거 뭐 이런 걸 잘 구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관장하는 쪽이라고 그려져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 맞물려서 디제스터 리커버리 폴리시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뭐 지진, 해일, 뭐 기타 등등 그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해킹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사이버 어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디제스터가 발생하면 이게 다 정지가 되어버리거나 또는 온라인 스토리지가 이렇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거기 있던 이 AIP들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컨슈머한테 좀 프로듀서랑 약속된 걸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백업본을 만들어주는 전략들을 해야 되고 백업본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리커버리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망가졌다라고 하면 빨리 대체를 해야 되잖아. 대체를 해서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리커버리예요. 디제스터가 발생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지가 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리커버리 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뭐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뭐 시스템이 정지가 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복구한다. 또는 뭐 2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요구는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여기 어떤 정보가 있느냐. 그럼 프로듀서나 컨슈머가 데이터를 하루 정도 접속이 불가능한 우리 못 견딘다. 2시간이라면 참 많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폴리시가 따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가장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백업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 폴리시를 쓸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미러링. 미러링은 뭐예요? 미러는 거울이죠. 거울처럼 동작하는 거울은 내가 손을 들면 손을 들고 얼굴을 돌리면 얼굴을 돌리고 나랑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같은 똑같이 같은 시스템을 깔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일반 프로듀서나 컨슈머한테 보이는 시스템은 A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B 시스템이 똑같이 있으면서 새로 SIP가 들어오면 SIP 들어온 거 처리하고 AIP를 저장하고 뭐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모든 상태, 데이터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뭐 해킹을 당했다거나 해서 A 시스템 정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인지를 하게 되죠. 인지를 했을 때 이쪽은 멈추고 이쪽의 운영권을 이쪽으로 B로 넘겨줘요. 테이크오버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프로듀서는 자기는 모르게 A가 아니라 B와 상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는 컨슈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B가 대신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 그 사용자들한테는 똑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이쪽에 A는 고장이 났으니까 그쪽 엔진에서 고치는 거죠. 고쳐서 정상화가 되면 이제는 이쪽이 우리 액티브 상태라고 해요.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장난 쪽을 스탠바이로 다시 돌려주고 액티브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이쪽도 문제가 생기면 테이크오버 해서 스탠바이 하던 놈이 액티브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운영하면 좋긴 한데 미러링 하는 건 너무 비싸요. 이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게. 이 미디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돈 많고 리얼타임으로 한순간도 정지하면 안 되는 무정지가 원칙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미러링까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못 쓰죠. 그래서 열심히 백업을 하죠. 데일리 백업 해놓을 수도 있고 시간만 백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시스템이 멈추기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가능하면 다 복구하는 게 좋은 거죠. 백업을 잘해야 돼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리플레이스 미디어 뭐 이런 게 어쨌든 저장 쪽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미디어가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CD는 수명이 얼마예요? 뭐 그냥 10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국가기록원에 무슨 자문회의를 갔어요. 거기 디지털 포렌식 하시는 분들이 한 4분이 오신 거야. 그 중에 검찰에 계시다가 김현장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관련한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 한 분 오셨는데 그분 스스로 10년에 걸쳐 테스트를 하셨대요. 검찰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래서 CD에다가 막 자료를 막 우겨놓고 딱 저장을 해놨대. 그리고 5년 뒤에 열어보니까 안 읽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CD 자체를 그러니까 항원홍술이 잘 되는 곳에 뒀느냐, 일반 사무실 책상 서랍에 꽂았느냐에 따라서는 상태가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10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선거에 잘 보관하는 데는 1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잘 견딘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미디어는 더 이상 저서는 거기다 자료를 둬서는 안 되는 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노후화돼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옛날 3.5인치 뭐 이런 거는 드라이브 자체가 컴퓨터에 없어지니까 꽂을 데가 없어지니까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옛날 뭐 USB가 있다 쳐요. 초기에 USB 뭐 512메가 뭐 6기가도 안 되는 그 사이즈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거 여기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USB도 왜 USB 1.0, 2.0, 3.0, 3.0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자체, 소프트웨어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 거 꽂으면 다 돌아갈지 어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다 갈아탔죠, 이미. 옛날 USB에 있는 거 계속 사이즈 커지고 새로운 최신 USB에 다 담았잖아요.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리플레이스 미디어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컴퓨팅 환경에 맞는 거. 또 옛날 거는 느려. 소용량이 답답해. 그래서 점점 대용량의 최신의 거를 계속 옮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거를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계속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이제 아카로 스토리지라고 하는 업무 기능으로 본 거예요. 시스템 기능으로 본 거예요. 디자스터 리커버리 해주는 쪽, 리플레이스 미디어 하는 쪽, 에러 체크하는 거 6개였구나. 이거 2개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고 이거는 뒤에서 그죠? 뒷단에서 스토리지 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모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보세요. 다 했어요. 계속해주면 재미없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 어드미니스트죠. 어드민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여기 보면 액세스 쪽에는 커스터머 서비스 쪽 CRM 비슷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빌링, 데이터 액세스 한 만큼 돈을 받아내는 그런 작업. 그리고 템플릿 정하는, 그러니까 SIP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받을 건지, 그 다음에 AIP를 저장할 때 어떤 형태로 저장할 건지, 뭐 DRP를 줄 때도 어떤 형태로 줄 건지 하는 템플릿 같은 거를 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는 일, 어드민 중 하는 일이. 돈과 관련된 것도 많아요. 저 위에 보면은 버짓 펄리시, 매니지먼트 쪽에서 그걸 주면은 돈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리포트 나는 것까지 회계적인 부분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근데 이쪽은 아카이브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지원 업무라는 성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카이브별로 필요한 거 기능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저베이션 플래닝도 다 끝난 거죠? 하나 더 있니? 액세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6가지 기능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도 그래도 정리하는 그림이에요. 1번. 나만 못 찾고 있어. 1번. To from all entities. 커먼 서비스. 2번. 프로듀서가 SIP를 보내면 인제스에서 받고 잘 받았다 또는 잘못됐으면 새로 보내라고 한다는 거고. 3번.
여기서 AIP 만들어가지고 저장해라 라고 보내주는 거고, 데이터 뽑은 거 저장해라 라고 보내준다는 거고, 액세스 쪽에서는 컨슈머가 요청한 거를 목록을 보여주고 주문하겠다고 하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을 검색할 때는 데이터 가져다가 검색해주고, 주문할 때는 AIP 가져다가 전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프레젠테이션 플래닝 쪽에 계속 컨슈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이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보관을 하다가 컨슈머들에게 주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계속 세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프로듀서 쪽 부분은 저쪽 생산자 쪽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세트를 계속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하더니 갑자기 3D 스캐닝을 하기 시작했어. 또는 뭐 요즘은 GIS 정보가 막 많아져서 이상한 지리 정보 데이터 세트가 막 들어와. 또는 뭐 갑자기 건축 쪽 데이터가 들어와서 캐드캠 데이터가 막 들어와. 이런 식의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어떤 포맷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생산되는데 사용되는 테크놀로지가 뭐가 또 새로운 게 생기는지 이런 추세들을 계속 또 확인을 해야 보존에 대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뭔가 데이터의 흐름, 모듈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림도 많아요. 데이터 모델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제 데이터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거는 기능 중심으로 본 거예요. 시스템의 기능 중심으로 본 거고, 여기 이제 정보 모델 보려고 하는 거죠. 정보 모델은 보려면 이제 이런 기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후들을. 그래서 전자기록 관리 시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 리뷰 겹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UML이라고 하는 객체지향 언어에서 어쨌든 시스템 안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 데이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일단 표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때 보니까 박스도 있고 선도 있고, 이 선 끝에 세모 표시도 있고, 저기에 다이아몬드 표시도 있고, 숫자도 써 있고, 이걸 이해를 해야 뭘 지금 저기서 저장한다는 건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 쓰인 DO는 일단 아까 봤던 UML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클래스 다이어그램 DO를 썼어요. 근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반대쪽에는 오브젝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온 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이라고 이제 번역들이 많이 하죠. 객체 지향 모델. 근데 이 지향이라고 하는 게, 객체는 뭔지 알죠? 우리가 어떤 주체라고 생각하면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상화된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상화된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지향한다는 게 그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뭐 존재론 뭐 이런 식의 철학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찾아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가 많아요. 어쨌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전부 다 객체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객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도 시스템에 이런 정보를 가져다 놓는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오브젝트들 중에서 이 시스템에 의미가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여기 옮겨놓은 거. 그래서 어쨌든 객체 중에 일부를 여기다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객체는 너무 많아, 개수가. 여기도 지금 사람 객체가 2, 4, 6, 8, 10, 12, 13개나 있거든요, 객체가. 근데 이 많은 객체를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막 객체를 막 13개, 100개, 수천 개가 표현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좀 더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들 주위에 이렇게 잘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사성 있는 오브젝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 존재하는 실체들이에요. 구체적인 실체들을 오브젝트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13세 사람 오브젝트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좀 약간 이질적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이질적인 그룹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자, 여자, 남자 나눌 수 있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나눌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명지대에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에 학사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 있어요? 그럼 그 의미 없어요. 뭐가 의미 있겠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학생과 교수. 그 교학과에서는 학생들 관리해야 될 거고, 교수도 관리해야 될 거고, 아, 이게 업무분석론이라는 수업이구나. 그럼 누가 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했고, 나중에 이제 교수가 또 학장을 내겠죠? 또 뭐 중간고사를 보고, 뭐 이런, 그거 관련된 정보가 의미가 있지, 어느 학생이 안경을 썼나? 여자냐, 남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들은 굉장히 많은 속성값을 가지지만,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저장할 정보는 뭐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관리하고 싶은 속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만 클래스에 잘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오브젝트는 지금 학생의 오브젝트가 지금 12개가 있어요. 교수 오브젝트는 1개가 있고 이 교실 안에. 그런데 클래스를 표현할 때는 이 12개의 학생을 묶어서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네모 하나지만 이 뒤에는 12개의 오브젝트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 현재 지금 보이는 오브젝트는 하나지만 여기만 교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학원에 뭐 이번 학기에 개설한 거 보니까 기록관리 전공이 15개예요. 수업. 그리고 그 15개 수업마다 학생이 막 수십 명씩 있고, 교수가 한 사람씩 있고, 다 합치면 교수 뭐 여러 명, 학생도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들을 대표하여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러면 오브젝트를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클래스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 얘는 구체적인 거지만 얘는 상당히 추상화시킨 거예요. 추상화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오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정말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